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6월 2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국내 증시는 분위기 괜찮은 것 같고요. 예, 어제부터 조금씩 돌아서는데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뭔가 좀 분위기는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이슈들이 좀 많아서 몇 개 소개해드리고 보고서도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삼성전자 아마 어제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뭐 루머가 돌았나 봐요. 여기 웨이퍼 결함이 발생했다. 그래서 뭐 수십만 장 폐기해야 된다. 뭐 최대 1조 원 손실 처리해야 된다. 아주 뭐 별의별 루머가 좀 돌았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무근으로 언급을 했고, 이제 거기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지분 7조 원 투자한다고 이제 보도가 됐고, 중국 BYD 전기차의 문연 유럽, 요게 이제 옛날 일본과 이게 좀 오버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해드리고, 카자흐스탄도 지금 원전 추진을 할 거라고 합니다. AI PC 열풍에 이제 텐덤 오일 리드 혹시 기억나세요? 예, 설명해드리겠고, 그다음 버핏과 슬링 같은 이제 멕시코 통신 재벌인데, 에너지주 쇼핑, 지금 이 시대에 웬 옛날 전통 에너지주를 살까? 근데 실제 수익률도 되게 좋은 편이죠. 그래서 그 내용하고 한국 화장품 업종 보고서 이제 요약이 된 게 있어서 CLSA에서 이제 나왔던 보고서인데, 예전에도 화장품 ODM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보고서를 썼고, 또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에 대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바이오 입법 컨설, 이게 오늘 ST팜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ST팜 잘 가다가 급락했는데, 근데 특별히 뭐 악재 나온 것도 없고요. 요 내용을 보시면 뭐 ST팜에 대한 또 주가는 안 좋더라도 우리가 봐야 될 건 주가가 아니라 앞으로의 기업 가치잖아요. 근데 그걸 본다면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 내용을 들으시면 더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고, 인텔리언테크, 동국제약, 원텍까지 이제 보고서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는 일단 나스닥이 급등했고 엔비디아가 급등했습니다. 다시 3일 연속 급락하다가 역시 대장주고요. 반면에 다우는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하고 유가는 그러니까 금리는 좀 안정적이고 유가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계속 예고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소비는 둔화된다. 예, 이게 나쁘진 않다. 정상화되고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비싼 거에 이제 돈을 안 쓰려고 그래요. 이제 그동안 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올랐잖아요. 그게 누적되면 이제 더 지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뭐 주택 이것도 구매를 일단 좀 미루겠다라는 부분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뭐 미국 가게가 뭐 단단하기 때문에, 예, 소비를 좀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뭐 소비를 완전히 줄여가지고 뭐 돈 한 푼도 안 쓰겠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엔비디아가 급등했고, 또 엔비디아 관련된 기업들의 반도체도 다 좋았습니다. 애플이 상승했고 빅테크 대부분 올랐고요. 테슬라가 모처럼 올랐고, 리비안이 이제 50억 달러 규모 합작법인 설립 뉴스에 지금 시간외에서 30% 폭등을 한다는 이제 내용이 나왔고, 반대로 GM은 급락을 했고요. 노보노디스크 아시죠? 이게 잘못 썼네요.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비만 치료제, 예, 만드는 회사, 덴마크 기업이죠. 중국에서 체중 감량 관련 순위 소식에 3% 올랐고, 유통회사들은 조금 부진했다고 합니다. UBS가 엔비디아에서 발생한 매도를, 이제 엔비디아 많이들 투자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또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대학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가는데 요새 정말 아까도 기사 보니까 10명 중에 대학생 10명 중에 8분이 해외 주식 투자한대요.
그냥 이제 진짜 국내보다는 다 해외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해외 주식 하는 건. 왜냐하면 그걸 해외 주식을 공부를 하면요. 국내 주식을 할 때 더 수월합니다. 예, 왜냐면 글로벌 트렌드를 알면 한국도 거기에 대부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기 위해서도 좋지만 우리나라 주식에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외 투자,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이쪽 공부 많이 하잖아요. 예,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더 해외 쪽도 많이 더 들여다보고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더 많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되게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묻지마로 하는 건 그거는 의미가 없죠. 예, 그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 어쨌든 이제 UBS가 요즘에 이제 엔비디아 워낙 많이들 투자하니까 이게 뭐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거나 연준이 통화 정책을 인상으로 바꾼다면 그때는 안 좋죠. 안 좋지만 지금은 그 강세 규제가 끝난 거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매파가 있거든요. 매파 중에 매파가 미셸 보우먼이에요. 굉장히 매파입니다. 여전히 올해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고요. 금리 더 인상할 수도 있다. 시장 반응은 없어요. 뭐 늘 했던 얘기라서 했지만 어쨌든 지금 매파 중에 매파인 미셸 보우먼 이 사람이 말을 바꾸면 금리 인하 이제 거의 그냥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셸 보우먼은 아직까지는 뭔 소리냐 금리 인하 좀 기다려라. 근데 비둘기파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인플레만이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고용 둔화되니까 금리 낮추란 얘기예요. 그래서 매와 비둘기들의 균열인데 그동안은 매가 훨씬 셌죠. 사실은 매파가 셌고 지난 2년간은 근데 이제 점점 비둘기들이 힘이 강해질 때고 그래서 얼마 전에 쿠글러 연준 이사도 금리 인하 해야 된다고 언급을 해버렸고 비둘기파들이 조금 더 이제 행동이 나서는데 그렇다고 뭐 매파가 야, 나 항복하겠다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서로 싸우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매는 금리 인상 쪽에 있는 쪽을 매라 그러고 비둘기는 금리 인하 쪽 이쪽인데 비둘기의 힘이 조금은 강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늘 이제 미국 대선 후보 토론이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어쨌든 이제 그 점점 무역 정책이 보호무역으로 가니까 이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이 또 펼쳐지면 GDP를 감소시킬 거다. 근데 과거에도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게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친환경주들이 주가가 더 좋았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지금 친환경주들 오히려 주가 안 좋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예,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금리 때문이라고 봐요. 저금리였거든요. 트럼프 때는 바이든 때는 고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의해서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신재생 에너지들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직은 성장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주는 오히려 트럼프 때가 더 좋았죠. 그땐 금리가 낮을 때였고 심지어 코로나 때 막 제로금리까지 갔으니까. 근데 지금 금리가 5%가 넘으니 대통령 정책과 무관하게 안 좋게 된 거죠. 근데 반대로 금리가 앞으로 낮아지면 신재생 에너지 누가 되건 간에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트럼프 되면 신재생 안 되고 그렇게 볼 필요 없는데 다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재생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불편할 수는 있죠. 뭐 그거는 감안해야 되겠지만 이게 공식처럼 꼭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국 증시는 한번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슈들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무슨 뭐 웨이퍼 결합 논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주에 파운드리 공장에서 웨이퍼 손상이 있었나 봐요. 기사인 그렇게 나와 있는데 2세대 3나노 이게 정말 중요한 공정이 최신 공정인데 3나노 근데 아직은 수주도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고객이 없으니 그리고 3나노 공정 여전히 수율 잡아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뭐 대규모 웨이퍼가 뭐 손상이 입어서 1조 원대 아니 그 얘기는 뭐냐면 TSMC처럼 엄청나게 고객도 많고 그런데 그게 발생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뭘 고객도 아직 많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 루머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데 막 그런 루머가 좀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건 뭐냐면 전상 오류래요. 공정에 투입된 웨이퍼가 잘못된 장소에 보관이 돼서 웨이퍼상에 도포된 소재가 문제지. 예, 실제 뭔가 결함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근본적 설계 오류나 이러면 좀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는데 보관상 실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예, 이게 약간 그 전상 오류기 때문에 수정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20만 장이 폐기되고 1조 원대 손실 보고 막 이런 루머가 도니까 되게 황당했던 거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뭔 소리냐, 사실 무근이다 라고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말을 믿어야 되겠죠. 뭐. 예.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건 사례 중에 하나고, 뭐 정전도 발생하고, 뭐 TSMC도 한 번씩 그때 막 지진 피해 때문에 그런 적도 있었고, 예. 그래서 장비 에러 이런 일들은 발생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든 발생을 하긴 해요. 예. 그리고 엑시노스 이제 내년에 갤럭시에 탑재될 텐데 큰 의미는 그러니까 큰 문제 될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과장된 루머 아닌가.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예전에 그 한번 자료를 만들면서 저는 이제 어떤 기업이지 한번 분석할 때 한번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주말에 한 3시간 동안 이거 그린 그림입니다. 예. 이게 어떤 회사냐면요. 혹시 아세요? 이 회사 뭔지? 이게 라운테크라는 회사예요. 라운테크. 예. 라운테크가 하고 있는 그 사업 보고서 들어가 가지고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뭐냐면 그 사업 보고서에도 나와 있던 얘기인데 웨이퍼가 투입이 돼서 수십 킬로이면 그 공장 안이 수십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장 안을 돌아다녀요. 웨이퍼가 동그라니 웨이퍼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500에서 700개 공정인데 그러고 나서 칩이 완성돼. 그러니까 3개월 걸려요. 어마무시한 일이죠. 3개월 돼야 칩 하나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공정이 이 안에 있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요 위에 공장 위에 보면요, 이 뭐가 날아다녀요. 비행기처럼. 그 안에 웨이퍼가 있어요. 그 웨이퍼 보관통이 요겁니다. FOUP. 예, 요게 보관통이에요. 네, 여기다 웨이퍼를 넣고 저 위로 올려가지고요 가는데 특정 공정을 해야 되면 이제 제가 멈춰서 저걸 밑으로 쭉 내려줘요. 그러면 얘가 그 엘리베이터처럼 쭉 일로 내려오는데 그럼 얘를 어디서 받아주냐면 요거 있죠. 요게 EFEM이라는 그 장비예요. 요 장비를 라운테크가 만드는 장비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를 받아서 요 상태에서 여기 있죠. 여기 요게 대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EFEM 있죠. 요게 장비입니다. 요 장비에서 일로 보내줍니다. 예. 여기가 이 노란색으로 된 게 여기가 실제 증착, 식각 막 이런 거 하는 공정이에요. 진공 상태. 근데 진공 상태로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여기로 와서 이제 날아가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예, 여기서 이 장비가 얘를 진공 상태로 보낼 준비를 해줘요. 그 중간에 있는 거를 로드락이라 그래요. 예, 로드락. 대기형이 딱 2개로 돼 있는데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우주 영화를 보면 이제 우주인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구인이죠. 지구인이 우주복 입고 나갔다가 이제 우주선 안에 들어올 때 그 우주선 안으로 이제 들어올 때는 그 우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공 환경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니 그 우주에서 이제 우주선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대기 1차적으로 한번 대기를 하거든요. 그걸 로드락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대기 환경에서 진공 환경으로 가기 전에 예. 그런 이제 대기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주선 안에 들어가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공 환경으로 보내기 전에 지금 우리는 대기 환경이 있죠. 여러분도. 예. 근데 이 웨이퍼도 여기는 대기 환경이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저 진공 환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로드락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라운테크가 하는 일인데 여기서 이제 일로 보내요. 진공 환경으로. 그래서 여기 로봇팔 같은 게 있어가지고 로봇팔이 저 챔버로 보내줍니다. 챔버가 이제 진공 그 안에 있는 이 환경 이제 여기서 공정을 하는 거고 이렇게 보면 뭐 12개까지도 있어요. 챔버가. 되게 많이 달렸어요. 저기서 각각의 공정을 막 수행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아까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번엔 식각 공정에 가야 되는데 전상 오류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시각 공정에 가야 되는 이 웨이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류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런 걸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 방금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도대체 뭔 사고가 났냐. 근데 그 기사에 의하면 요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요거는 제가 또 따로 설명할, 함께 배우기에서 또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웨이퍼가 잘못된 장소에 보관됐다. 근데 정확하게 뭔진 몰라요. 이 기사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저게 저 웨이퍼를 여기다 보관해야 되는데 뭐 딴 데다 보관할 수도 있고, 아마 웨이퍼를 이쪽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오류로 절로 보낼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발생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오류다. 그러니까 웨이퍼라는 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웨이퍼가 한 장소에 머물러서 그 한 장소에서 계속 시각 증착까지 다 끝내서 웨이퍼가 끝나는 칩 하나만, 그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웨이퍼 하나가 계속 옮겨 다녀요. 예, 막 비행기 타고 옮겨 다녀요. 저 위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걸 3개월 동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냥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인데 아무튼 사실 무근이라고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 예, 루머 엮기를 좀 바라고요, 그냥. 예. 어쨌든 삼성전자 너무 막 우려만 큰데 지금은 우려보다는 기회를 찾는 구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지분 7조 원 투자한다고 그랬고, 리비안은 어쨌든 안 좋죠. 뭐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삼성 SDI가 공급하죠. SUV죠, 픽업 트럭. 손실이 큰데 어쨌든 9조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금도 많이 확보한 상태라 이 폭스바겐의 투자는 굉장히 천군만마가 되겠죠. 또 삼성도 좋죠. 삼성 SDI가 어쨌든 리비안에 공급을 하니까. 삼성 SDI도 참 요새 악재만 나오고 뭐 유럽이 안 되니 많이.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뭐 안 좋은 걸 뭐 우리가 하루 이틀 보나요? 예, SDI 뭐 어쨌든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데로 유명하고, 그래서 일단 요걸 계기로 좀 바닥을 다졌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중국 BYD가 유럽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그런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한국경제가 이제 따로 또 적었는데, 유럽이 이제 관세 부과하는데 낮아질 수는 있어요. 지금 협상 중이에요. 중국과 유럽은 무역 존치가 모두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WTO 체제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주면 한쪽이 관세 부과하죠. 그럼 반대편에선 보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산 돼지고기, 아니 EU산 돼지고기 있죠. 요거, 예, 반텀빙 조사하겠다. 예, 중국이 보복 카드를 꺼냈습니다. 근데 미국은 슈퍼 301조라 국제기구랑 상관없고 그냥 미국이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에 저런 관세 부과한다고 유럽 시장이 못 가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이요, 미국에 막 쏟아졌어요. 그때 레이건 행정부가 일본 차가 너무 들어오니까 쿼터 제부가 있습니다. 야, 너네 이만큼만 수입해, 수출해라. 그래서 일본이 어쩔 수 없이 그럼 수출이 그 규모가 딱 제한되니까 뭐를 했냐면 미국 현재 공장 제어를 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한국도. 그래서 유럽과 지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조치가 현재를 만들어 버렸죠. 예. 그래서 어쨌든 도요타, 현대는 또 도요타, 혼다, 막 현대차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된 거죠. 근데 과연 유럽에서는 아마 중국이 저런 규제가 있어도 아마 현지화 통해서 아마 잘할 가능성도 있어요. 워낙 싸게 만드니까.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이 할 일은 뭐냐면 막을 거면 확실히 막든가, 아예 현지화도 못하게 그러든가, 아니면 현지화까지 막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이 올 거예요.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유럽, 뭐 독일에서 중국 BYD가 만들었다, 관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유럽이 지금 할 일은 뭐냐면 막을 거면 확실히 막든가, 그게 아니면 유럽 회사들의 경쟁력을 올려야죠. 뭐 폭스바겐이든 르노든.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야 되고, 근데 미국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미국도 중국이 그럼 저렇게 되면 미국에 공장 지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여기 디트로이트의 크라이슬러, 피아트, 푸조 등의 브랜드를 보면 스텔란티스가 중국 업체랑 유럽에 합작해서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럼 유럽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은. 네. 그러니까
저 관세부가 한다고 해도 유럽 시장 진출을 막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예. 근데 미국은 굉장히 철저해요. 캐나다도 관세부가 할 조짐이고,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가 멕시코 통해 갈 수도 있잖아요, 미국에. 그것도 막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왜 그러냐? 이게 과거 일본과 지금 중국은 저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그 유럽은 비교적 중국에 관대해요. 독일과 또 중국 되게 친하잖아요. 예, 우호적이고. 예. 그러니까 유럽은 좀 그런 스타일인데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적대 국가예요. 예. 미국이 일본을 적대 국가로 보나요? 아니죠. 무역 전쟁 할 때가 있었죠. 80년대. 근데 정치 체제가 비슷하잖아요.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를 채택했고. 근데 중국을 미국은 완전 적국으로 보고 있어요. 이미 명시를 해놨죠. 예. 적대 국가로. 몇몇 국가 있죠. 이란, 북한, 뭐 러시아, 중국, 예, 이런 나라들은 적대 국가인데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현지화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본처럼 옛날 일본 토요타처럼 중국이 뭐 현지화를 다 해가지고 그런 전철을 밟을 거다. 근데 저는 그건 쉽진 않다. 예, 미국에서만큼. 그래서 예, 뭐 인도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유럽이나 다른 신흥국에선 그런 현지화 전략을 펼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도 이제 어쨌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겨내야죠. 예. 그러나 미국 걱정은 너무 하지 말자. 미국에 들어가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라늄 대국 카자흐 첫 원전 추진인데 그 카자흐스탄이 하반기 국민 투표한대요. 그래서 원전 도입할지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데 자원 대국이에요. 막 천연가스도 나오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2기 만들어서 마치 체코랑 좀 비슷하죠. 체코도 29년도 착공하는데 결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이제 원전 도입을 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원유하고 천연가스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시 거대한 역설이다. 왜 이러냐. 이렇게 자원이 많은데도 왜 그 원인은 송전 설비. 그러니까 전력기기 좋아지는 소리가 또 들려요. 송전 설비가 노후다. 이게 미국도 그렇죠. 자원이 많으면 뭐하냐. 예, 송전 설비가 부족한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카자흐스탄만 그런 건 아니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대한 지출, 원전, 전력기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되게 유리한 국면인 것 같고 지난해 8월 선정한 원전 건설 사업자 최종 후보 뽑았대요. 한국의 한수원, 중국의 핵공업 그룹, 러시아 로사톰, 프랑스 EDF. 프랑스 EDF는 이번에 지금 체코랑 맞붙습니다. 1대1로. 체코 원전에서. 중국은 싸게 역시 제시했고 근데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도 있었고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양해각서 체결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유리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 중국, 프랑스 모두 다 게임 체인저들이죠. 지정 리스크에서.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한국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이거보다 저는 체코 원전 다음 달이 더 중요하다. 잘 돼. 아까 어느 분이 원전주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참 어렵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코 원전이 될 확률은 높다고는 생각해요. 지금 분위기 자체는. 근데 안 될 수도 있는 게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안 되면 프랑스가 가져가면 원전주 어떻게 돼요? 급락이죠, 바로. 네,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원전주 요즘에 분위기 좋죠. 그래서 체코 원전이 7월이니까 7월 이제 발표 날짜 다가오면 주가 올라갈 거예요. 더. 그때는 조금 일부를 현금하는 것도 괜찮다. 네. 왜?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 되면 좋지만. 그래서 그거는 각자 알아서 잘 고민을 해보세요. 네. 다 팔 필요는 없겠지만. 네. 자, 그리고 이제 텐덤 OLED, AIPC. AIPC는 노트북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왔죠. 거기에 뭐 들어가요? OLED. 예. 근데 아이패드에도 OLED 들어갔죠. 그래서 OLED 좀 괜찮게 보는데 참 주가들 안 갑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LG가 살아나니까 다행이고 얼마 전에 아바텍이 급등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바텍도 작년에 한참 물어보시던데 요새 이제 많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24년 출하량도 증가하고 출하량이 연평균 31% 증가할 거라. 분명히 성장하는 산업이 맞아요. 맞죠? 이게 성장하니까. 근데 OLED가 왜 좀 힘드냐면 중국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불편해요 항상. 그러니까 저런 건 좋은데 중국이 쫓아오는 건 좀. 그래서 중국에 수혜받는 회사가 누구죠? 그 선익 시스템하고 아바코죠. 예, 그래서 걔네들은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 중국 BOE 수주 때문에. 텐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는 아예 여기 기사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소재가 2배 들어가죠. 소비 전력 개선되고 수명도 오래 가요. 발광층을 2배 쓰는 거거든요. 삼성과 LG만 만들었고 BOE 못합니다. 이번 아이패드에 탑재되는데 아이패드 출하량이요 예상보다 훨씬 많아요. 원래 500만 대인데 900만 대. AI PC에는 요게 또 들어가고 텐덤 소재는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소재 사용량 특히 발광 소재가 2배 들어가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제가 한번 요거 자료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18개월 만에 아이패드에 들어갔고 요게 이번에 7세대 제품 텐덤 써있죠. 요건 제가 예전에 이거 이제 이베스트가 아닌데 옛날에 만든. 근데 여러분들이요 요런 자료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되게 좋은 게 저런 기사를 보고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예. 저도 이제 옛날에 만들었던 자료 또 가져온 거예요. 바로 기사 보고. 자, OLED 출하량 이건 옴디아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게 아마 6월인가 5월달 자료일 거예요. 근데 이건 3월달에 나온 데이터인데 어쨌든 이제 그 올해 OLED 패널 출하량이 이제 154%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건 3월달에 나온 수치입니다. 3월달에만 154%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근데 투스택 텐덤이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거 RGB가 하나 들어있죠. 이게 발광 소재인데 발광 소재가 어떻게 돼 있어요? 2개. 소재가 저게 빨간색, 그린, 이제 파란색이 빛을 자체적으로 쏘죠. OLED는. 근데 이게 2개가 들어가요 각각. 그럼 훨씬 좋겠죠. 예. 그래서 2배를 쓰면 이거 하나 쓸 때는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노트북이나 OLED는 이게 아이패드는 크죠.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면 더 이 소재 사용량이 더 늘어나죠. 밝게 유지하려면 하나만 쓰면 급격히 수명이 이렇게 떨어져요. 밝게 하면 할수록 이 싱글 보이세요? 이게 수명이거든요. 뚝 떨어지죠. 근데 2개를 쓰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떨어져요. 수명이.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2배. 그럼 이거는 수명이 4배고 휘도가 2배나 개선됩니다. 밝기가. 예. 스마트폰은 3년 쓰지만 노트북 태블릿은 한 4, 5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채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LG가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LG가 이번에 점유율이 높고 그 또 한 가지 OLED 특징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뭐죠? 일반적으로 지금 OLED 스마트폰은 이렇게 돼 있어요. PI 기판에다가 방막 봉지. 원래 옛날에는 유리 기판 썼어요. 유리 봉지에다. 근데 방막 봉지랑 유리 기판 섞어버린 거예요. 이 PI 기판을 유리 기판 바꾼 겁니다. 유리 기판 두껍죠. 그래서 얘를 깎아요. 요걸 그래서 섞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죠. 슬리밍. 요거 하는 회사가 누구죠? 캠트로닉스랑 아바테.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죠. 제가 작년 함께 배우기 디스플레이 편에 다 알려드렸고 이건 이미 작년에 다 우리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이폰 그러면 밸류체인 괜찮냐? 계산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아이폰과 갤럭시 전체 1년 전체 그 스마트폰 대비해서 17.8%가 더 잘 팔릴 것 같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표가 이제 요건 그때 한번 적어본 거죠. OLED 소재. 소재도 좋죠. 덕산 네오룩스 소재 2배. P&H 테크 LG 거. 예, 소재 2배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요거 하이브리드 OLED 깎아버리는 거. 캠트로닉스. 아바텍은 LG, 삼성은 캠트로닉스가 요걸 하는 거예요. 깎는 거. 식각하는 거. 예, 각각 달라요. 밸류체인이. 카메라, 이건 애플 쪽입니다. LG노텍, 자화전자, PCB, BH, 발열 관리하는 AI PC는 또 발열 관리가 중요하니까 ITM 반도체 이런 것 기업들이 이제 이건 밸류체인이에요 그냥. 예, 뭐 이게 좋습니다, 나쁩니다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면 딱 저런 거 보고 바로 이제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하죠. 예상보다 출하량이 늘어나는구나. AI PC에도 이게 들어갔는구나. 텐덤이 많이 쓰이는구나. 그러면 OLED 소재 괜찮겠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걸 한번 설명드렸고 버핏과 멕시코 통신재벌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의외로 에너지주가 바이든 재임도 안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트럼프 때 좋아야 되는데 트럼프 때는 오히려 안 좋았고
트럼프도 바이든 되면 석유 산업 망한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죠. 오히려 더 잘 나가요. 그래서 옥시덴탈, 멕시코 통신재벌은 컨트롤 엠프레사리알드 카피탈레스 라고 하는데 미국 정유기업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현금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고정관념 갖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어느 대통령이 되든 간에 결국엔 돈 잘 버는 기업이 올라가는 거죠.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에너지주, 화석연료죠. 이쪽 관련주들 저는 신재생 에너지 시대는 맞지만 특히 그중에 저는 LNG는 긍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조선주를 항상 긍정적으로 봤던 거고 근데 그건 여전히 필요하다 LNG 그리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국 화장품 부문 전망인데 CLSA 그 자료라고 이제 요약이 됐는데 강력한 성장 보이고 있다. 코스맥스, 아모레 여기는 이제 이런 큰 기업만 나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중소형 기업을 더 선호하고요. 여기는 이제 요 큰 기업들 위주로 나왔습니다. 글로벌 확장 아직 초기 단계 이게 중요하죠. 외국계에서는 아직도 한국 화장품을 초기 단계로 보고 있어요. 글로벌 확장을. 그러니까 이거 본다면 여전히 화장품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오프라인 채널은 더 크고 신제품 VTL 리들샷, 코스RX, RX라인 이런 신제품 성공적인 출시가 큰 역할을 했다. 또 새로운 시장 진출 중동과 러시아를 중장기 성장의 주요 지역으로 타겟팅하고 있고 핵심 경쟁력은 공급망이 잘 관리되고 있고 ODM 정말 세계적이죠. 한국 코스맥스가 세계 1위잖아요. 한국 콜마가 2, 3위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K뷰티 콜 시리즈를 통해서 한국 화장품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는데 이제 거기서 마지막으로 적은 거 확신 강화. 한국 화장품은 아직 초기 단계다. 오프라인 채널이 늘어난다. 이것도 좋죠. 오프라인 채널이 훨씬 크거든요. 공급망이 잘 관리된다. 다른 나라가 따라가기 어렵다. 인디 브랜드 중소형 화장품 ODM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주가 급락할 때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이제 공부하면서 더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1회 바이오 입법 콘서트가 열렸대요. 국회의원관에서 어제 열렸다고 합니다. 그거 기사로도 나와 있어요. 기사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법무부의 율촌은 생물보안법 아시죠?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 근데 이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ST팜 주가 한번 급락했잖아요.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근데 올해 연말에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통과가 언제 될지 명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최종 문구는 수정이 계속 될 가능성도 있고 법안 발표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이제 이런 지침을 수립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미국의 이런 입법 컨설팅 업체가 BGR 그룹이 얘기를 했나 봐요. 생물보안법 한국, 일본으로 확대될 수 있냐? 그럼 우리나라 피해볼 수 있잖아요. 저거 적용되면. 근데 한국, 일본은 미국이 보는 관점에서 적대국이 아니에요.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및 러시아가 적대국입니다. 이게 명시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일본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호재죠. 생물보안법의 적용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공장 사업의 위치, 원료의약품, 시대, 서비스 종류 상관없이 광범위하다. 단 핵심이 뭐냐면 이 나라들 있죠. 적대국. 이 적대국에 의해서 통제되는 회사들 있죠. 그 회사가 타깃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볼게요. 한미약품이 저기 북경항미 있죠. 이거는 그러면 그 생물보안법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한미약품은 우리나라 기업이고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는 기업 있죠. 그 기업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위치보다 누가 컨트롤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좀 명확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부가 관리하는. FDA 승인 여부는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가 미국의 FDA 승인 받는 거는 큰 문제 될 건 아닌데 다만 이제 보험이나 미국의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시장 접근 제한 또 경제적 페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통과 언제 될 것 같냐. 일단 올해 안에 통과될 것 같다. 근데 아마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통과가 될 거라고 좀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고 초당적 지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통과 가능성 높습니다. 로비 실제 중국 기업하고 미국 일부 기업이 로비를 했대요. 이거 법안 통과 못하게. 미국 기업들 중에도 일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상하은 모두 지지받고 있어서 통과는 좀 어쨌든 생물보안법은 통과될 것 같고, 노바티스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에 원래 맡기고 있었는데 이거 변경할 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어디로 바꿀까 그럼? 우리 한국도 기회가 열리는 거죠. 한국, 일본, 인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빠져나가면 이제 한국한테, 그래서 ST팜을 주가 빠졌더라도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이들 물어보시다고 왜 요새 빠지냐. 근데 저도 모른다니까요. 왜 빠지는지. 그리고 마크로젠 김창훈 대표랑 프레스티지 바이오 양재영 전무가 참여를 했대요. 이건 제가 기사 보고 좀 찾아낸 거예요. 마크로젠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만 여기 보고서에 써있길래 이게 뭐 이 기업들이 좋다는 얘기인가 뭐란 얘기인가 그걸 몰랐는데, 기사 보니까 이 두 분이 언급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언급한 내용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유전체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대요. 마크로젠이 유전체 분석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세계적인 BGI라는 회사는요, 유전체 기업 분석에서 세계적인 회사가 됐대요. 세계 탑3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위협적인 거죠, 굉장히. 그만큼 잘하고 있고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의 데이터가 중국에 간다, 그건 어렵대요. 예, 그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국경 간 이동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우시의 성장, 우시바이오를 타겟팅했죠. 왜 타겟팅하냐면 중국 정부가 관리한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은. 예, 그래서 저건 중국 정부 기업이다, 이렇게 화해급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기업이 우시랑 거래하지 말아라. 이 법안은 그런 내용이죠. 근데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초기 단계부터 전임상, 임상, 뭐 앞으로 상업 단계까지 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인데 이 회사를 쳐내버릴 수가 있는 거라서 한국한테는 굉장히 호재죠. 예. 그리고 일본의 뭐 일본 기업도 야 우리가 우시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런 많은 국가의 CDMO가 이제 경쟁을 할 것 같고, 여기서 우선순위 뭐냐면 미국 FDA랑 유럽의 그 EU GMP인가요? 그 인증받은 게 핵심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규제기관 인증 우선적 확보. 요거 다 갖춘 회사가 어디라 그랬어요? ST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넥스는 어디죠? 유럽만 승인받았고 FDA 아직 승인은 못 받았어요. 이제 준비 중이죠. 셀트리온 이번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동아ST 한미약품도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증받은 게 핵심입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인텔리안테크도 지금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궤도형 평판형 안테나 5월부터 양산 준비 과정 거쳐가지고 6월부터 이제 본격 생산 돌입한다. 최근에 첫 출하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언제 들어가나 했거든요. 원앱에 그 네모난 그 휴대용 네모난 거 있어요. 그 저궤도 위성. 근데 그거 드디어 양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지상뿐 아니라 해상핏, 자동차에도 할 수도 있고. 그냥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는요, 그 배낭 있죠. 배낭 안에 넣을 수 있는 그 조그만 그 위성 안테나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앱 지금 이제 요 인텔리안테크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링크랑 경쟁할 수도 있는 구도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과연 근데 얼마나 공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분기까지는 실적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읽어보니까 3분기부터 실적 좋아집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혹시 안 좋게 나와서 주가 빠지면 또 기회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초기 단계인데도 불량률이 얼마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잘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원앱, 영국에 이 원앱은 또 하나 시스템이 지분 투자한 기업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2년부터 이제 연구별 센터 설립해서 안테나 제품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안타네가 아니라 안테나죠. 예. 그리고 컴퍼니 A, 요게 아마존, 블루 오리진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제프 베이조스는 지금요, 저 우주에 미쳤어요. 우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안테나, 아주 큰 안테나 있죠. 그거 이제 납품 들어가고, 내년 하반기 물량은 아마 금년 하반기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궤도 위성이 아마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지금 자료 좀 만들고는 있는데, 저궤도 이제 위성 그거 이제 자료를 아마 올려드릴 예정인데, 아무튼 이거 자료 만드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준비는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궤도 위성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중궤도 정지궤도보단.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많이들 인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인텔리안테크는 그런 기업들한테 납품을 좀 많이 했었다. 해상 조난 안전 시스템 관련 성과도 기대하고 있고, 군용 광대역 국제 위성통신도 안테나 최종 인증 획득을 해서 이제 군 시장에도 좀 들어가지 않겠냐. 해상용 안테나가 원래 본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어렵고, 다만 하반기엔 좋아진다. 그러니까 하반기가 실적 개선에 좀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 지점이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마지막 고비인데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 좋으면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천천히 여유 가지고, 다만 분위기가 이제 하반기로 잡혀는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국제약에 이제 관련해서는 상상인증권 하태기연구원이 목표주가 올렸고, 여기가 APR 경쟁사죠. 마데카 프라임. 전문의약품은 그 파업이 있었는데도 성장을 했고요. 한다고 하고, 일반의약품 그거 아시죠? 마데카솔로 유명하죠. 인사돌. 이것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 헬스케어 쪽이 좋습니다. 화장품하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지금 성장을 좀 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데카 프라임이 이제 집에서 가정용 피부 미용 의료기기죠. 원래 홈쇼핑 비중이 이제 좀 높았는데 이 회사는 홈쇼핑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익률이 올라갈 거예요. 홈쇼핑은 수수료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진짜 트렌드에 잘 맞잖아요. 가정용 의료기기 하죠. 화장품도 하죠. 근데 아무것도 동참을 못하고 왕따 당하고 있어요. 오늘은 좀 올랐는데. 이 제약사라서 그렇죠, 본업이. 그래서 좀 재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원택도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한번 보고서가 있길래 말씀드릴 텐데, 예, 작년 상반기 좋았다가 하반기부터 좀 안 좋았는데, 올해 성장률이 좀 둔화됐는데 올해 1분기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직판으로 바꾸면서 대리점에서 직판으로 이제 해외 쪽이 바뀌다 보니까 매출이 안 잡힌 거예요. 실제 판매가 될 때까지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던져버린 거죠. 야, 이거 실적 언제 정확하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때린 거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2분기에 좋아질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2분기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원택은 2분기 실적은 좀 보자. 8월에 아마 발표할 텐데 그걸 봐야 명확해져요. 언제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그러니까 2분기에 좋아질 수도 있고요. 3분기부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확실한 건 경쟁력은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해외가 관건입니다. 해외 매출만 나와주면 걱정할 건 없다. 밸류도 낮고, 그래서 2분기 실적 보고 판단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차분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왜 안 가는지는 좀 아시겠죠? 주가가 좀 부진했는지. 자, 그리고 공시 한번 볼게요. 어제 내부자 매수는 APS, 여기 박정우 이사가 좀 매수를 했고, 얼마 전에 넥스틴 지분 팔았죠. 그래서 아마 새로운 또 반도체 장비에서 뭐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체결을 했고요. T로보틱스 아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2차전지 생산 공정 물류 자동화 금액은 공개가 안 됩니다. 누구한테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KF21, 이거 얼마 전에 기사 소개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양산 조만간 들어갈 거라고. 그 기사가 정확히 맞았어요. 네. 그래서 공시가 떴습니다. KF 20대 1.96조, 아마 내년에 20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공시가 떴고, 하나 시스템이 여기 레이더 공급한다.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각각 하나씩 다 들어갑니다. 그게 공시 떴고, LIG 넥스원은 그 잠수함 어뢰 있죠. 요거 군수 지원 있었고, 형궁 있죠. 미사일 요거 1,440억. 예. 이제 그 공급 계약이 있었고, SK 오션 플랜트가 요게 이제 계속 루스로만 나왔는데 확정됐어요. 신야득 고성에 부유식 있죠. 이게 떠다니는 거 바다에서. 그거 생산 설비 구축하는 투자 무려 1.15조 원 규모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긍정적이죠. 그래서 풍력도 잘 버티세요. 아까도 뭐 CS 윈드 50K 오션 플랜트 물어보셨는데 좀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업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 여기 뭐가 이게 확 벼버렸네요. 잠깐만요. 자, 오늘 종합주가지수 올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아직도 부진합니다. 근데 코스닥도 제가 봤을 때 저점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요, 개인들이 코스닥 관심이 없어요. 많이 이탈했어요. 그래서 좀 거래대금, 아까도 많이들 반도체 물어보시던데 흘러내려요. 그냥 악재가 아니라
이게 거래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그냥 사는 사람이 없으니 질질질 흘러내리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왔다라고 최근에 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문제만 아니면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오늘 그 외국인들은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주로 IT, 전기전자, 또 기관들은 팔아버렸고 반대로 좀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섹터 한번 볼게요. 오늘 전선 섹터가 오랜만에 다시 올라갔고요. 리비안 관련주, 예, 뭐 아까 설명드렸고, 낸드에서 오랜만에 테스가 진짜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정 좀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죠. 지난주부터 리포트가 나왔죠. 전공정 이제 후공정보다 봐야 된다. 확실히 오늘은요, 전공정 회사들이 좋았어요. 뭐 여기 원익 QNC도, 원익 IPS, PSK 다 전공정이죠. 이쪽이 좋았고, 웹툰주들은 이제 내일 상장합니다. 네이버가, 미국의 네이버 웹툰이 있고, 미용기기도 오늘 레이저 옵틱이 급등했고, 하이로닉, APR 뭐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는 테스, 그다음에 DIT, 여기도 다 전공정이죠. 유니셈도 전공정, 그죠? 확실히 좀 전공정 쪽이 좋았던 것 같아요. AP 시스템 역시 전공정. 한미는 후공정인데 뭐 한미도 좋았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그래도 상승률은 높지 않았지만 전공정도 동반해서 좀 따라갔고, PCB 쪽은 태성이란 기업이 좋았고, TLB가 오랜만에, TLB도 많이 빠져. 요게 이 SSD 수혜주인데도 참 주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팜트론도 누가 물어보셨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게임사가 오늘 대부 시스터즈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강서구 연구원님 보고서 아주 긴 거 소개해드렸는데 잘 쓰셨더라고요. 저는 대부 시스터가 잘 된다 안 된다 보다도 그 논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예, 분석을 되게 잘하셔가지고. 근데 결과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진짜 어느 정도 흥행할지는 저도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인터넷주들 이제 바닥은 좀 나온 것 같고, 오늘은 어쨌든 하이닉스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효과로. 삼성도 온갖 루머가 있는데도 그래도 오늘 꿋꿋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자율주행 쪽도 좋았고, 의료기기 쪽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도 아침에 좀 빠졌다가, 다만 오늘 리노공업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항공주들이 조금 일부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팅주도 조금 오늘 쉬어갔고, 뭐 이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안 좋았고, 네. 편의점, 뭐 중국 관련주들 좀 안 좋았고, 원전주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원전주들도 좀 쉬어갔던 것 같아요. 태용도 요새 좀 힘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뚜렷한 악재가 나온 건 아닌데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오늘 좀 빠졌고, SKC도 좀 빠졌고, 역시 뚜렷한 뭐 악재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좀 빠졌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증시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이제 시장 분위기는 좀 이런 분위기로 좀 마무리가 됐고, 시가총액 이제 상위 기업들은 어쨌든 오늘 그 전체로는 오늘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았던 가운데, 예, 자동차 주들도 좀 견조했고요. 예,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 것 같고, 오늘 SK 스퀘어 급등했고, 포스코 인터 좋았습니다. 하나오션은 좀 오늘은 흘렀고요. LG 노텍 좋았고, LG 노텍도 어느새 30만 원 근처까지 왔어요. 그렇게 많이 빠지더니.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회복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코웨이가 요새 아주 좋고요. NC는 오늘 급락을 해버렸고, 네. APR 좋았고요. 네. 일단 요런 이제 분위기인데, 제가 지금 또 나가야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가야 돼가지고. 예. 자,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 전달을 했는데 못다한 건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